번째는 사건 발생일과 그 신고 시점의 그 시간적 텀이 긴 경우, 의뢰인께서 그 직장 내에서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최근 가해자도 부서 이동을 또 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게 됐어요. 증거물을 첨부하여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결국 사건이 또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 오종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일로에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은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이신 의뢰인도 있지만 피해자이신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변호사님, 성범죄 피해 사건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으면 정말 좋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케이스를 한번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사건 발생일과 그 신고 시점의 그 시간적 텀이 긴 경우.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피해자 본인이 그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4가지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1편에서는 네. 사건 발생일과 신고 시점의 텀이 긴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좀 시간적 텀이 그 긴 경우,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그 다양한 양태의 그런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이신 분들과 이게 또 소극적이신 분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피해 사실을 당일 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증거 확보가 그 대체로 용이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실이 수치스럽고 그냥 혼자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수치스럽고 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도 직장이나 주변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게 되거나 네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 뒤늦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그 피해자분들께서 그 피해 당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그 정액이나 타액 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 당시 그 주변 CCTV나 피의자의 핸드폰을 그 압수를 해서 증거 확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수개월이 지나거나 그 1년 이상이 지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그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이번에 그 실제 사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왔는데요. 그 사건의 경위와 어떻게 그 사건을 해결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그 주변으로부터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 의뢰인께서 그 직장 내에서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뭐 많이 좀 많죠.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직장 동료에게 그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직장에서 뭐 나가게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의뢰인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가해자 그 분리가 되고 싶어서 적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부서까지도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다행히 그 부서를 이동하고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근 가해자도 부서 이동을 또 하면서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처럼 이게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었고, 당시 이런 일들이 또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한테 그 의뢰를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고소를 대신 부탁한다면서. 걱정이 된 거는 딱 이런 사건의 경우 딱 한 가지가 있죠. 결국 증거 확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거가 없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들도 이게 핸드폰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시간도 꽤나 흘렀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의뢰인에게 어떤 하나의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힘들더라도 이제 좀 가해자하고 대화나 문자를 해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는데요.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좀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녹음을 했고, 적절한 그 녹음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증거물을 첨부하여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결국 사건이 또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사무실에서 준비된 질문을 네네. 굉장히 여러 번 숙지하고 반복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네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증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그 고소장 제출에 필요한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변호사님과 미리 연습하셔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연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처음 받아보는 수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도 처음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네. 경찰서에 처음 가면은 네. 많이들 떨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예상 질문지 이렇게 해서 또 미리 좀 긴장을 풀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소사를 대비를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1탄이었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2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